네, 4월 3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와리가리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66,000달러 위에서 GT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지금 분봉으로 보면 되게 막 머리 아파 보이는데 사실은 4시간 차트나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정도로 놓고 보면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 뭐 한 4시간 차트 정도 보면 지금 나름의 어떤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65,000달러를 지켜주고 69,000달러를 돌파를 해내느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2021년 4월의 고점인 65,000달러, 그리고 2021년 11월의 고점인 69,000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며 위쪽을 뚫어내는 상황, 그렇게 다시 73,000달러 올타임 하이를 리테스트하는 상황, 이게 가장 지금 나이스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65,000달러가 깨지면서 이 64,000달러 갔다 왔을 때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일단은 66,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는 상승 반등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 지지 라인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라는 점,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하면 그래도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긍정적인 아직은 기대감을 갖기에도 여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급락이 갑자기 훅 하고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이 페이퍼 핸드들이 던질 타이밍인데, 그걸 던지지 않고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내지는 익숙하게 활용을 하는 게, 이게 약간 조금 나름의 경험치가 좀 있는 분들의 스탠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어제 급락 이후에, 어제 급락 당시에 잘 대응하셨던 분들이 지금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또 밑으로 더 꼬라박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의미 있게 반등세가 확 나와줄 수도 있고,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65,0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69,000달러를 돌파해내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뭐 이 정도로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와주면, 전문 용어로 한번 꼬라박기 시작하면 막 여러 가지 퍼드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당장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이런 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9,720만 원대로 하락, 현물 ETF 순유출, 금리 인하 지연 전망 영향. 사실 9,720만 원도 전 지금도 신기해요.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위에 있는 게 신기하거든요.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 6천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막 9천만 원, 1억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기존에 꾸준히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9천만 원대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순간적인 부분에만 방점을 찍는, 전혀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올드 미디어들이 대체로 그렇죠. 바라보면 1억을 찍고 9천만 원대로 다시 하락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는, 와, 이렇게 빠져도 거시경제적인 악재 재료가 등장을 해도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구나, 6만 5천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저는 건강하고 더 정상적이고 비전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왜 가져왔냐면, 이만큼 전반적으로 뭐 이런 미디어들이, 이런 마이너 미디어들이잖아요. 뭐 미들 마이너급에서 퍼드를 조성해야지 작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몰라요. 그냥 1억짜리가 9,700만 원이 되면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어떤 우려점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세 급등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뭐 1억 공방전 들어간 비트코인,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낫네요. 예, 뭔가 그래도 1억 공방전이라는 표현 안에서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가벼운 올드미디어들이 다루는 내용들에 퍼드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막 단기적인 변동성, 특히 어제 갑자기 한 5% 이상이 훅 빠졌을 때
우리 봉 여사님처럼 시드가 없어서 적극적인 의지적인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얼마나 아쉬운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루 뒤에만 보더라도. 이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멘탈이 털리거나 막 심장이 막 어제 누가 그러셨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특히나 너무 이렇게 올드미디어의 기사들은 보실 필요 없고 국내 미디어 기사들은 그래도 보셔야겠다 싶으면 크립토 미디어들 걸 보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외신 기사를 보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는 번역 능력이 기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어디 뭐 블룸버그가 됐든 어디 크립토 미디어들 많잖아요. 데일리 호들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셔서 뭐 코인텔레그래프가 됐든 코인데스크가 됐든 이런 데 가셔서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은 영어 잘 못하셔도 기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잘 모르는 국내 기자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조금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퍼드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비트코인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2페이지가 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핵심과 어떤 인사이트를 전혀 관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사실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지금 66,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요 두 개,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사이에서 지금 잘 지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걸 저항 라인으로 확인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밑으로 빠져버렸으면 이제 저항 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우려점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은 지지를 꼬리가 말려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지를 받아주려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 라인으로 잘 전환하고 첫 번째 트렌드 라인 상단 저항 9만 달러 되게 반가운 숫자죠. 뚫어내면 지지받고 리테스트를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림대로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조금 빡세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요건 사실 이제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세력급 자본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이건 모든 시장 투자 시장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좀 나이스하게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전반적으로는 10만 달러까지는 연내 가능할 거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차트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다 볼 건데 일단 4시간 차트에서 지금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한 겁니다. 리테스트하고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잘 올라갈 가능성 일단은 채널 중반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다시 7만 달러 위로 올라서 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채널 중반까지 잘 올라서 주고 올타임 하이 북은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8만 달러까지 터치하는 상황 이게 지금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이런 상황이 이번 4월 반감기 한 20일 전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런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전에도 달성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에서도 지금 페넌트 패턴이 굉장히 예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고 지지 받고 이번에도 지지를 받아준 거예요. 여기서 꼬라박았으면은 페넌트 패턴이 잘 유지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급락이 엄청 빡세게 나와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지지를 확인해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항 라인이 지금 딱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7만 달러 부근의 돌파 지지가 다음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다. 더 중요한 거는 7만 3천 달러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 4시간 차트도 예쁘고 일간 차트도 지금 예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다라는 것이고 주간 차트도 말할 거 없죠. 주간 종가가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주간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중요한데 이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주 중반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며칠 더 시간이 남았고,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7만 달러 위에서도 마감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밑으로도 빠지면은 더 지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버리더라도 6만 달러 밑으로 빠지더라도 여전히 포물선형 랠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관점을 높여가면 적어도 지금은 셀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셀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야, 여기. 포물선형 랠리의 끝자락. 그것도 올해 상반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 얘기. 재밌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포물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을 반복할 경우에는 한 5, 6개월 정도 축적의 시간을 또 추가로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게 와리 하다가 여기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 다시 말해서 작년 초부터 거대한 반등을 해왔던 비트코인이 지금의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간다라면 여전히 지금 포물선형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적어도 셀 포인트는 아니다. 그런 지점. 그래서 이 양반 엘리아라는 분석가인데, 이 사람도 지금 올해 지금 연내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죠. 항상 그래요. 한 20% 정도만 빠지면 비트코인은 죽었다. is dead. 한 20%만 빠지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금 톤으로 따지면은 좀 약한 톤이에요. 약한 톤. 그나마 조금 중립에 가까운 톤.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멀쩡한 기사들, 진짜 희한한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진짜 이럴 때 막 이상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나마 지금 약간 퍼드의 톤이, 레거시 올드미디어에서 이 퍼드의 톤이 조금 완화된 것은 월가의 자산으로서 지금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ETF라는 옷을 입고, 사실상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 효과니까. 그래서 약간 퍼드의 어떤 강도도 조금 약해지고 있고, 이런 급락의 폭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이번 급락 역시 그냥 의미 있는 대응 포인트였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강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꼬라박으면 어떡해, 만달락으면 어떡해,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어려운 시장이 분명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때 2만 달러 밑에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8만 달러 근처까지 간 거잖아요. 7만 달러 넘기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부동산 사지 말고, 영끌하지 말고 비트코인 영끌할 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영끌을 통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길게 보면, 이게 3데이 차트인데 길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주간 차트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겪고 왔고, 이렇게 급등하는 단계를 겪고 왔고, 이번에도 추가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급등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멘탈 케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이 막 던지고 페이퍼 핸드들이 막 던진 패닉셀 하고 어제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와중에 공급량 0.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들, 어제 하루에만 비트코인을 33,000개를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20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하죠. 고래들은 그냥 반가워 죽겠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트코인 있고 이거 먹으려고 페이퍼 핸드들, 초보자들, 개미들 막 던질 때,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고래들은 엄청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시드도 고래스럽지도 않고, 다만 고래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은 던질 때는 아니구나,
내 자산을 손실을 보고 던질 땐 아니구나. 뭐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그걸 대응시켜서 내 자산을 어쨌든 10%든 20%든 수익화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은행 예금 맡겨봤자 1년에 10% 예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 이상, 어쩌면 20%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익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만 적극적으로 딱 롤모델링화 시켜서 챙기더라도 적어도 연간 수익률 20% 이상은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투자를 해도 성공적인 투자 아닐까요? 너무 막 이렇게 벼락 투자를 꿈꾸다가 무리하게 대응을 하면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좀 건전한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거시경제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래들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적어도 이렇게 소중한 내 자산을 막 무지성으로 뇌동매매 성격으로 던질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플랜 B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고안한 스톡 투 플레이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시세에서 660% 이상 상승 가능하다. 2025년 내년이죠. 50만 달러 돌파 전망이 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달러.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금융 레거시 금융권에서도 지금 내년 25만 달러 전망을 제시했잖아요. 기존에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방구석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플랜 B 같은 분석가도 내년 50만 달러 얘기를 하고 보수적으로도 20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은행들도 지금 20만 달러, 25만 달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번스타인 같은 투자 은행들도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 물론 이제 플랜 B가 50만 달러 간다고 해서 5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있냐? 당연히 없죠.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고, 지난 강세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돌파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플랜 B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죠. 그때 플랜 B를 비롯한 여러 인기 인플루언서 분석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연내 10만 달러 돌파한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꼬라박았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게 막 유명하다라는 인플루언서 성격의 해외 분석가들이 몇만 달러 간다, 요게 뭐 적중한다라고는 바라볼 수는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의 재료로서 활용을 하는 노력은 할 필요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랜 B를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들을 비롯한 여러 기성 금융기관들도 내년 시세 전망 상당히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약간 그래도 멘탈 케어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백업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부 재료의 하나로서 잘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1년, 2년 쌓이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여기에 계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재료적으로 잘 쌓여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20%, 30%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몇 번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거야. 어제 한 5%, 6% 빠지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알트들 막 10%, 20% 빠지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20%, 30% 조정을 받는 게 그렇게 so what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특히 이제 강세장일수록 30%, 4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 30%씩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훅 하고 진짜 훅 하고 내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정말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훅 하고 내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지나고 보면 다 그거는 그냥 의미 있는 시장의 변동성의 양상 일환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라면 그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번에 홍콩 상장 기업인 밸류 파트너스라는 기업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월에 홍콩 규제 적격 디지털 자산 운용사와 양해 각서까지 체결을 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이렇게 스멀스멀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5월 출시가 목표고 지금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발 빠른 거죠. 얘네들은 지금 승인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했고 증선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지금 달라붙으려는 상황이 홍콩에서 포착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홍콩에서 만약에 5월이나 상반기 안에 출시가 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 4월 반감기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월가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 매집 양상이 아시아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 첫날 거래량보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 첫날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야, 아시아 시장의 이 수요가 장난이 아니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아시아에서 홍콩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당연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또 하나, UBS,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진짜 석 달 전부터 월가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하겠다, 다음 주부터 거래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 ETF 거래가 UBS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글로벌 곳곳에서 대륙별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버즈를 조금 느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뭔가 특이하잖아요. UBS가? 야, 홍콩에서 드디어? 홍콩 중국인데? 뭐 이런 생각. 되게 약간 되게 재밌는, 약간 그냥 귀를 약간 즐겁게 만드는 버즈, 되게 그냥 기분 좋은 재즈 연주 듣는 듯한 그런 버즈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조금 체크를 잘 하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그래도 다행입니다. 반나절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주면서 3,300달러 위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흐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질어질해요. 참 이 반나절 사이에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3,300달러 부근이라서 이 위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줘야 되고, 빠지면 3,000달러, 올라가면 4,000달러 이후에 전고 돌파,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1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네트워크 수수료와 수익이 1.8배 증가했고 1억 7천만 트랜잭션이 실행됐던 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 한 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규 주소 970만 개가 생성이 됐고 NFT 480만 개 이상이 생성이 됐고 TV의 총 예치금이 1.8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되게 펀더멘털이 엄청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세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랜잭션 건수가 이 정도라는 것도 조금 의미있게 보였지만, 전 TVL 예치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꼬라박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배 가까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선명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조금 힘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수정안 지금 다시 제출한 상황이고, 이더리움이 진짜 전고 돌파 이후에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가 되려면 일단 결국엔 ETF 이슈죠. 그래서 ETF가 5월에 승인될지, 뭐 매트호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월에 출시되는 게 더 낫고, 전통 금융기업들이 좀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흥행할 수 있다. 어쨌든 5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 사이가 됐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빵 되면 과연 이 시장에는 어떤 의미 있는 임팩트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5,000달러 이상 거래가 다시 시작되면 진정한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요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10데이 차트인데 2025년 내년 탑이 얼마냐면 13,000달러 부근이에요. 13,000달러. 아 진짜 이더리움 10,000달러도 모자라서 이더리움 13,000달러 시대를 우리가 과연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한 이더리움 10,000달러라는 것도 되게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숫자 자체가. 네, 우리 지금 원화로 따지면 요즘 환율도 장난 아닌데 원화로 따지면은 10,000달러면 1,300만 원이 넘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 줘야지 알트 순환매 양상이 터지면서 이른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크리스 버니케 이 사람 아크인베스트 디지털 자산 책임자 출신인데 지금 크립토 벤처 캐피탈 어디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는 BNB를 제치고 시총 3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USDT 이 스테이블 코인 빼고. 그래서 이번 강세 주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을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 이번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시장의 주요 대장 역할을 하는 3대장인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깃은 전고 돌파. 그 이후로는 이제 과연 솔라나가 이더리움화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세 변동이 이더리움의 어떤 케이스를 따르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솔라나에 대해서는 1,000달러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재미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될 것인가. 물론 이 과정은 엄청 험난할 겁니다. 갑자기 솔라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200달러짜리가 1,000달러가 돼 있진 않을 거예요. 200달러 갔다가 150달러 갔다가 250달러 갔다가 다시 180달러 갔다가 막 어지러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차트적인 흐름을 패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게 그나마 이렇게 도박 성격으로 막 베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특히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